아동의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충동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뇌의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전두엽의 기능 저하 때에도 충동성의 문제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ADHD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증상이 있었던 반면 우울증의 경우에는 인지 증상의 기복이 있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증상이 생기거나 성인 ADHD의 핵심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1차적으로 권장됩니다. 하지만 약에 대한 부작용 등으로 약물 복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 정신치료, 마음챙김 명상 등의 비약물적인 치료법들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TMS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ADHD에서 rTMS 치료를 했을 시 지속 주의력과 처리 속도 등의 개선을 보인다는 메타 분석 결과들도 있으며 개별 연구에서는 딥TMS에서도 ADHD의 핵심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TMS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경우 ADHD 증상으로 인한 행동이나 사고의 습관적인 패턴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으로는 시간관리 및 조직화, 감정 조절하는 법 등을 배우고 연습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와 병용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상의 호전이 더 크며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인지행동 치료 단독으로도 중등도 수준의 치료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메타 분석 결과들도 존재합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나 특히 성인 ADHD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필수적이며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하는 환경 자체를 간단하고 단순하며 특히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게끔 정리 및 세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루기나 시간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는 마감 1일 전을 목표로 삼고 다이어리나 일정표 등을 이용해서 하루 일과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타이밍 기법 등을 이용해서 일정 시간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5분 정도의 짧은 휴식 기간을 가지는 등의 방식을 습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도록 노력하고 SNS나 불필요한 메신저 알림은 꺼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노력들이 습관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 하다가 실패했다고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 불안, 분노 등의 감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으로 그러한 감정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개는 그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중요한데 감정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마다 감정의 변화를 보이는 포인트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특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감정의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게 된다면 좀 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정일지나 감정일기 등을 통해서 나의 사고 및 감정 반응 패턴을 확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상황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가급적 그 상황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감정이 조절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어렵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황들이 자꾸 반복된다면 주변의 지인이나 동료들에게 상담이나 조언을 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을 말로 내뱉음으로써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타인의 조언 또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어 생각이나 감정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각종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유명인들이 과거에 ADHD를 진단받았거나 ADHD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9세 ADHD 진단을 받은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있으며 13세에 ADHD 진단을 받고 고등학교도 성적 미달로 퇴학을 당했지만 후에 다크호스 및 나는 상고문치였습니다. 저자이며 대학 교수가 된 테드 로즈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케아 창업주, 다국적 대기업인 버진그룹 창업주, 반고우,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도 ADHD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DHD가 단순 반복 또는 지루함, 싫어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성, 창의성, 과몰입 등의 일부 영역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획일화된 잣대로 바라만 봐서 문제라고 여기보다는 다르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서 개선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특성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비율인 유전율 연구에 따르면 ADHD 유전율은 70에서 80%에 달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유전 형질이 자식에게 전달될 실제 가능성인 유전 확률 연구 측면에서도 보면 일반 연구에서 ADHD 발병률이 5에서 10%인 반면 부모 중 한 명이 ADHD인 경우 자녀가 ADHD 확률은 25에서 50% 정도이며 형제 자매 중 한 명이 ADHD인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ADHD 확률도 약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도 ADHD가 나타날 수 있으며 ADHD 자체가 단일 유전자의 문제로 인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전두엽이 발달해야 하는 영유아기부터 사춘기까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 및 조기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뇌 발달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DHD를 접근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성인 ADH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이지브레인의 내원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임상 증상들을 토대로 뇌파 검사, 주의력 검사, 기지 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환자 개개인별로 증상의 원인과 그에 따른 최적의 치료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료 또한 단순한 상담과 약물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이외에도 딥TMS나 TDCS 등의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분의 마음과 뇌 건강에 고민하는 저희 이지브레인 서초에 오셔서 편안한 진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